자, 이제 286페이지 납부세액 계산이 있는데, 자, 287페이지 가보면 가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걸 뭐라고 했냐면요, 납부세액이다라고 썼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거를 납부세액이다라고 해요. 매출세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 그 10% 혹은 0%를 곱하겠죠. 영세율은 0%, 10% 과세되는 물품은 10% 곱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요것부터 먼저 볼게요. 매출세액 부분부터. 자, 287페이지 그 상단에 가세표준 매출세액.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가세표준에서 10% 혹은 0%를 곱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가세표준을 알아야 되겠죠. 가세표준은 어떤 금액을 하게 되어 있냐면요, 공급가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공급가액은 부가세 뺀 금액을 이야기하잖아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은 뭐라고 해요? 공급대가라고 하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가세표준에 1번에 일반 원칙이 있는데,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공급가액을 해야 되는데, 이 공급가액이 어떤 금액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 애매한 경우에 대해서 그 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 원칙을 보면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가 가세표준이 돼요. 근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가세표준이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요,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A가 B한테 자동차를 줬어요. 자동차를 주고 B는 A한테 기계를 줬다라고 할게요. 이건 시가가 1억 원이고 얘는 시가가 1억 2천이라고 할게요. 그럼 A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돈을 받았으면 받은 돈으로 하면 되잖아요. 받은 대가. 그 대가가 가세표준이 될 건데, 이건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잖아요. 자, 요때 가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거 있죠. 판 거의 시가가 가세표준이 돼요. 판 게 자동차죠. 시가, 판 거의 시가가 가세표준. 그래서 매출세액은 1억 원의 10%가 돼요. 그래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거의 시가를 가세표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물세잖아요. 판 물건에 대해서 부가세가 붙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판 거의 시가가 가세표준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부당의 계산의 부인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받거나 아예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를 가세표준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9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가 가세표준이 되는데, 근데 그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않은 거, 무상 공급한 거죠. 간주 공급이죠. 간주 공급은 시가가 가세표준이 된다라고 썼잖아요. 자, 2번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 공급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고,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만 나와 있죠. 이때는 시가가 가세표준이 돼요. 그래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그 낮은 가액으로 받은 경우에는 시가를 가세표준을 한다. 3번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를 하지 않으나 그 특수관계자 간의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과세한다라고 썼죠. 그래서 3번에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 가세표준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그 돈을 안 받았거나 저가로 받은 경우, 그때는 시가가 가세표준이 된다라는 거. 자, 다음 페이지 3번에 거래 유형별 가세표준이 있는데, 자, 1번에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이 가세표준이 돼요. 현금이나 외상이나 할부를 판 경우에는 인도한 시점에 전액 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된다고 썼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과세표준도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이 가세표준이 될 거고, 2번에 장기할 판매가 있는데, 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켜야 되니까 가세표준도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가세표준이 되겠고, 3번에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 판매의 경우, 얘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니까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가세표준이 될 거예요. 4번에 간주 공급이 있는데, 간주 공급은 시가가 가세표준이 돼요. 근데 간로의 단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는 원가가 가세표준이 된다라고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고, 5번에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6번 공급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게요. 동그라미 6번은 중요한 건데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가세표준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이런 문제를 잘 넣는 편이죠.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는 말은 부가세를 내야 된다라는 말이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 가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어떤 게 있느냐.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세표준에 포함한다는 거는 부가세를 내야 되니까 물건값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가가치세는 물세잖아요. 물세이기 때문에 물건과 관련된 그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부가세 값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1번에 할부 가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에 동그라미 1번에 할부 판매 및 장기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이 있는데 이건 가세표준에 포함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근데 제가 저희 장모님한테 그 안마의자를 하나 사드리기 위해서 그 안마의자 파는데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모시고 왔더니 장모님이 안마의자를 이렇게 보시더니 저는 이제 제 머릿속에 예산은 200만 원 잡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200만 원짜리 왔더니 전혀 만족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데를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제일 잘 팔리는 안마의자 있잖아요. 그 메이커 비사 있죠. 비사 거. 거기 갔더니 장모님이 딱 앉아보더니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에요. 싼 거는 거들떠도 안 보시고 제일 비싼 거 있잖아요. 제일 비싼 걸 마음에 들어 하시던데 저는 예산을 200 잡았는데 그걸 일시불로 사면은 300 얼마인가 그래요. 제가 좀 돈이 그때 모자라가지고 못 사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시불로 사면 300이에요. 일시불로 사면 300인데 할부로도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할부 구매를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요? 못했단 말이에요. 못 사드렸어요. 결국 못 사드렸는데 할부로 사면 얼마냐. 할부로 사면은 예를 들어서 월 할부가 10만 원이다. 이거를 39개월로 39개월 하면은 얼마예요? 390이죠. 그러면은 일시불로 사면 300이죠. 할부로 사면 얼마예요? 390이잖아요. 왜 할부로 산 게 더 비싸요? 이자가 붙어서 그렇지. 이자. 그러면은 할부로 샀을 때 이자 상당의 90만 원 있잖아요. 이자 상당의 90만 원에는 부가세가 안 붙느냐? 부가세 당연히 붙겠죠. 여기에도. 왜냐하면 물건값이기 때문에 물건값이 대금을 늦게 주기 때문에 물건값이 올라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할부 판매 이자 상당에게는 부가세가 붙는다라는 거. 그래서 요 월 할부금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뭐 월납이라고 하는데 뭐 39개월 동안 무상으로 에이스 주고 그 월 렌탈료라고 하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아먹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부가세가 붙어요. 이자 붙은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가 붙는다라는 거. 10만 원에 10%만큼 부가세가 붙어요. 그래서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에도 부가세가 붙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 장모님 그 안마의자를 못 사드리고 몇 달 있다 보니까 인터넷에 막 또 팔더라고요. 파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리퍼 상품 팔더라고요. 리퍼는 얼마냐? 200만 원 하더라고요. 또 제 예산과 딱 떨어졌죠. 그래서 바로 사드렸어요. 사드려가지고 장모님이 잘 쓰시고 계시는데 우리 장모님은 아직까지 그게 리퍼인지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알면 큰일 나요. 그게 되게 좀 제가 난감했던 게 여기 에이스 기간이 리퍼는 1년밖에 안 돼요. 정품은 그냥 새 거 사면 3년간 AS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지났더니 갑자기 고장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막 소리가 나고 지금 고장 날 것 같아서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어쨌거나 우리 장모님 잘 쓰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대가의 일부분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여러분들 그 운송보험료나 산재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는 물품 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맞죠. 물건 구입할 때 내야 되는 비용들이니까 물건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3번의 개별서비스,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가 가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당해 개별서비스,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상당액이 있는데 자 이렇게 물건값에 붙는 썰텍스, 물건값에 붙는 그 세금들 있잖아요. 이 세금들도 물건값이기 때문에 가세표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자, 옆에 가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매출 내놓이 환입된 재화에 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이 있는데 그럼 깎은 거죠. 매출 내놓이 환입된 재화에 가해 그 물건값에서 빼야 되는 항목들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이거 전부 다 깎은 거기 때문에 물건값이 아니겠죠. 그래서 빼야 되는 것들. 이번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에 가해 도달하기 전에 부서졌잖아요. 그럼 아예 물건값에 포함을 시키면 안 돼요.
아니 도달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도달하고 난 이후에 부서졌다라고 하면은 일단 부가세 가표에 포함을 시켰다가 빼야 된단 말이에요. 도달하기 전에 부서진 거는 아예 포함을 안 시킨다라는 거. 3번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예, 국고보조금하고 공공보조금은 가표에 포함 안 시킨다. 그러니까 외우세요. 4번에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해자가 있는데 연체해자는 가표에 포함을 안 시켜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물건값이 100원인데 4월 1일 날 팔았어요. 근데 이걸 4월 10일까지 갚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안 갚은 거예요. 그래서 4월 15일 날 갚으면은 100원에 연체해자가 붙는다. 연체해자가 1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이 연체해자는 물건값이 아니단 말이에요. 물건값은 100원인 거잖아요. 연체해자는 물건값을 늦게 갚은 거에 대한 이자 성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건값이 아니기 때문에 가표에 포함을 안 시킨다라는 거. 연체해자는 가표에 포함 안 시킨다. 여러분들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은 물건값이 맞아요. 왜냐면은 물건값이 그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일시불로 살 때하고 할부로 살 때하고 가격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할부로 살 때 그 가격 그 돈 주는 건 다 물건값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근데 만약에 돈을 늦게 냈다. 돈을 늦게 냈을 때는 당연히 물건값은 일단 100원으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물건값은 100원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연체해자 붙은 건 연체해자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물건값이 더 늘어났겠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연체해자는 물건값이 아니에요. 자, 5번에 반환조건부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이 있는데 이건 반환조건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환조건부라고 하면은 물건값이 아니잖아요. 물건값에 아예 포함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6번에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영수증을 봤을 때 호텔 가서 식사를 하시면은 식사 대금이 10,000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텐텐이 붙는데 봉사료가 일단 1,000원이 붙고 그 다음에 부가세가 이렇게 10%가 더 붙어요. 그래서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 있잖아요. 예, 다시 할게요. 영수증이 이렇게 생겼죠. 자, 물건값이 10,000원이에요. 음식값이 10,000원. 자, 여기에 뭐가 붙냐면요. 부가세가 붙어요. 부가세가 10%. 그 다음 봉사료가 이렇게 붙는데 텐텐. 자, 그러면은 이 봉사료 있잖아요. 봉사료. 봉사료는 성격이 뭐예요? 인적 용역이죠. 인적 용역이기 때문에 얘는 면세예요. 그럼 얘는 부가세가 붙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가세는 어디에만 붙어야 돼요? 네, 물건값, 음식값에만 부가세가 붙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는 이 면세이기 때문에 인적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빠져야 되는 거니까 부가세가 과세되는 대상이 아니고 이 음식값의 10%만 부가세가 붙는다라는 거. 저는 이게 참 의문인데 봉사료가 텐텐이니까 10%가 붙어야 되는데 음식값에만 10%를 때리지 왜 음식값에서 부가세를 더한 금액에 10%를 때리는지 이게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음식값 결제할 때 호텔에서. 그래서 부가세에 또 10%를 왜 봉사료를 붙이는지. 그렇죠? 자, 그래서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도 가표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5번에 가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과세표준 계산할 때 무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는 가표 계산할 때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동그라미 1번에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있죠. 판매장려금이 중요한데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이걸 설명할 때마다 드는 애가 핸드폰 대리점에 애를 들어요. 자, 예전에,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폰 대리점 같은 경우에 핸드폰을 팔아요. 그래서 대리점이 있다. 핸드폰 대리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갑돌이한테 핸드폰을 팔았다라고 할게요. 자, 핸드폰을 얼마에 팔았냐면요. 판매가가 1,000만 원이었다. 아니 1,000만 원 말이 안 되지. 핸드폰 안 돼. 1,000만 원 말이 안 되니까 100만 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자, 100만 원에 팔았는데 그 갑돌이가 핸드폰이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잘 사요, 안 사요? 예전에 막 100만 원씩 했잖아요. 잘 안 사잖아요. 그래서 그 핸드폰 대리점에서 뭘 해주냐면요. 네가 핸드폰을 구매하면 내가 지원금을 줄게요. 장려금이죠. 예. 현금으로 장려금 주고 이러잖아요. 장려금으로 50만 원 줄게 이래요. 그러면은 갑돌이가 혹하죠. 그럼 내가 50만 원에 핸드폰을 살 수 있네? 예. 자, 그러면은 부가세는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 판매 장려금 50만 원을 여기서 빼주느냐, 공제를 해주느냐 그런 의미인데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판매장려금은 가세표준 계산할 때 무시해야 돼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를 얼마 내야 되느냐? 판매가 100만 원에 10%인 10만 원만큼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들 억울해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실제로 돈 들어온 거는 50만 원인데 왜 세무서에서는 부가세를 10만 원이나 내라고 하는 거냐. 뭐 그렇게 항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세무사가 보는 입장은 달라요. 네가 판 거는 뭐냐? 판 건 핸드폰이지 않느냐? 핸드폰은 100만 원을 팔았지 않느냐? 그럼 100만 원의 10%만큼 부가세를 내야 된다. 그래요. 원래 핸드폰 가격이 100만 원이니까 거기에 10%인 10만 원만큼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고 판매 장려금 50만 원 준 거는 네가 그냥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 판적비 성격으로 준 거지. 그거 자체가 물건값의 영향, 그러니까 물건값에서 빠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장려금 준 거는 네가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판적비 성격으로 준 거기 때문에 가표는 건드리지 말라. 가표 계산할 때는 고려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입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매장려금은 가세표준에서 무시, 가표 계산할 때 빼거나 공제하면 안 돼요. 그냥 무시, 신경 쓰지 마세요. 부가세 신고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장려금은 부가세 신고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전혀 고려할 게 아닌 거고 비용 처리는 가능하죠. 비용 처리는 가능한데 부가세 신고할 때는 관련이 없다. 자, 근데 이 판매장려금이 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금전으로 준 거 있잖아요.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준 거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자, 근데 현물로 준 거 있죠. 현물로 준 거는 이건 간주공급이에요. 부가세 내야 돼요. 10%. 간주공급. 왜냐면은 사업상 징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래처가 물건을 많이 팔아줬더니 고마워가지고 자사 제품을 하나 공짜로 줬다. 예, 그러면 자사 제품을 공짜로 준 거니까 판매 장려금이라 하더라도 걔는 특정 거래처한테 공짜로 줬다라고 하면은 간주공급 부가세 10%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9페이지 상단에 판매 장려금 처리 방법이 있는데 1번에 현금 지급.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은 가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가세 표준 계산할 때 무시하면 된다라고 돼 있죠. 근데 2번에 현물로 지급한 거 있죠. 현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은 간주공급에 해당하므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가세 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288페이지 하단에 계속 볼게요. 하자보증금이 있는데 하자보증금도 가표 계산할 때 무시. 이건 그냥 외우세요. 그냥 2번에 대손금이 있잖아요. 대손금. 대손세액 공제를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 배우면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될 건데 대손금도 과세표준 계산할 때 무시하세요. 무시. 그래서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대손금은 가세표준 계산할 때 아예 무시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89페이지 가볼게요. 판매장려금 처리 방법이 있는데 그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가 있죠. 가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상품 외상 판매액이 3천만 원이에요. 이건 당연히 물건값이니까 가표 계산해야 되겠고 판매장려 물품 제공액이 있는데 물품이죠. 현물이기 때문에 시가 가세표준이 돼요. 350만 원 더 해야 되겠고 세 번째 판매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한 장려금이 있는데 현금으로 준 거는 무시하라고 썼죠. 판매 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무시. 대손금이 있는데 대손금도 무시. 그 다음에 판매처로 운송하는 도중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상품 도달하기 전에 부서진 거니까 빼야 되겠죠. 빼는데 그 밑에 단구장 표시돼가지고 단 위 외상 판매액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한 거죠. 원래 빼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걔도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3,350이겠죠? 자, 그다음 290페이지 볼게요. 290페이지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세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이 있죠. 자, 이거 설명 좀 할게요. 예, 칠판을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290페이지 부가세 신고서상 가세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가세 신고서 분석하는 거예요. 세무이급 시험은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라는 문제가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보통 배점이 한 6점 정도로 나오니까 꼭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일단 제가 미리 좀 적어놨는데 부가세 신고서 매출세액 부분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거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물건을 판매하고 사업자 간에 거래했으면 원칙은 정규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된다고 썼잖아요. 그럼 10%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면은 요 칸에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0%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영세의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면 영세 세금 계산서 이 칸에 들어가요. 그래서 과세는 10%, 영세는 0%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으면은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란에 반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0%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외에 기타 증빙을 발급한 경우에는 과세 기타란에 들어갈 거예요. 과세 기타란. 그 다음에 그 0%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그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이외의 거, 그 경우에는 영세 기타란에 들어가요. 자, 다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과세 세금 계산서 부분, 이 부분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품을 판매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을 500원에 부가세 별도로 판매했다.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가지고 세금을 신고금이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할 때 500원에 판매하고 증빙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면 이 칸에 들어가요. 만약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행했으면 이 칸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10%짜리 물건을 판매한 거잖아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외에 기타 증빙을 발급했으면 과세 기타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서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판매하고 혹은 구입하고 어떠한 증빙을 받았느냐, 발급했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칸들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증빙에 따라서 칸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자, 그럼 먼저 세금 계산서 부분. 뭐 이건 어렵지 않죠. 물건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이것도 어렵잖아요. 물건 판매하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급한 거. 뭐 그거죠.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기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좀 잘 아셔야 되는데 과세 기타라고 하는 거는 그 적격 증빙 이외에 기타 증빙을 발급한 거. 적격 증빙 이외의 기타 증빙. 기타 증빙을 발급한 경우에 과세 기타란이에요. 그럼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적격 증빙이다라고요.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거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증빙이 적격 증빙이단 말이에요. 세금 계산서 보면은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봐도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누군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카드 전표 보면은 여러분들 물건 구입한 데가 나와 있고 여러분들 카드 번호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예요. 현금 영수증도 보면은 여러분들 물건 구입한 데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누구인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알 수 있는 증빙은 적격 증빙이다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 세 가지가 적격 증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기타 증빙, 적격 증빙 이외에 기타 증빙을 발급했을 때 과세 기타란에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 당연히 사업자 간에 거래할 때는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할 때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물건을 팔았는데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안 했다 해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느냐? 해야 돼요. 부가세 내야 되는 거예요. 증빙을 발급했든 안 했든. 그러니까 간이 영수증이나 아예 증빙의 발급 의무가 면제된 경우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부가세는 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얘들한테 증빙의 발급 의무를 면제시켜 준 것일 뿐이지 부가세까지 내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업자들이 어떻게 해요? 현금으로 매출한 거는 부가세 누락들을 많이 하시는 편이죠. 예. 여러분들 같으면은 누락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 솔직히 다 아니에요. 네. 정직하게 살아야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현금 매출에 대해서도 증빙을 발급 안 한 현금 매출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고, 증빙을 발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적격 증빙을 발급하지 않고 매출한 건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 기타란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시험에서 뭐 제품을 판매하고 간이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그럼 얘는 적격 증빙을 발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부가세는 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칸은 과세 기타란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제품을 판매하고 아예 증빙 발급을 안 했다. 증빙 발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얘도 과세 기타란에 넣어가지고 부가세 내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느냐. 세 번째 중요한 게 간주공급.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무지 잘 나와요, 간주공급이. 그럼 간주공급에서는 두 가지만 꼭 나와요. 부가세 신고서에 넣는 거는 사업상 증여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두 가지 위주로만 좀 나와요. 그럼 사업상 증여라고 하는 거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업자, 특정 거래처한테 무상으로 제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간주 공급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애가 뭐라고 했어요? 자사 제품을 접대 목적으로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다. 무상으로 제공하다. 이 문구가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썼죠? 예. 이 문구가 나오면 사업상 증여예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가세 기타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개인적 공급.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 어떤 애가 나오냐면 자사 제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무상으로 사용했다. 무상으로 사용하다. 자,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무상으로 사용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적 공급이죠. 자사 제품을 그 직원 등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집에 가서 썼다라고 하면은 그 간주 공급이 된다라고 썼잖아요.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간주 공급. 그래서 사업상 증여나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10%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간주공급 했고 간주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번째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도 부가세 신고서에 가세 기타라는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증빙의 발급 의무가 면제되잖아요. 면제되는 경우 간주공급 간주임대료잖아요. 요 두 가지 경우에도 간주자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가세 기타란에 들어간다라는 거. 간주임대료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과세 기타란에 들어가야 될 것들은 이 네 가지, 1, 2, 3 네 가지, 1, 2, 3, 4 이 네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문구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세 세금 계산서. 이건 뻔하죠. 어떤 경우예요? 이건 무조건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로컬 A씨에 의한 국내 공급일 때 영세 세금 계산서. 영세 세금 계산서니까 부가세 신고서에 영세 세금 계산서란. 자, 근데 영세 기타는 영세의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않은 이외의 영세율 적용권인데 이거는 증빙의 발급 의무가 면제된 영세율이잖아요. 증빙의 발급 의무가 면제된 영세율이기 때문에 바다 건너가는 거, 해외로 건너간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가 아니겠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서 직수출이에요. 직수출이 나오면 무조건 영세 기타예요. 왜냐하면 증빙의 발급 의무가 면제됐잖아요. 직수출이 나오면 무조건 영세 기타란에 들어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서를 처음 해보면은 좀 많이 헷갈릴 건데 계속 연습을 하셔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요걸 보시면서 혹은 책을 보시면서 이 그림을 익숙하게 만드셔야 되세요. 회계1급에서는 이게 안 중요했는데 세무2급은 무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29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 근데 뒤에 몇 페이지 잠깐 보시냐면요. 나중에 실기할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교재 501페이지 봐봐요. 501페이지 가보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분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부가세 신고서 나와 있고 거기 502페이지 보세요. 502페이지 보면 가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서에 들어가는 칸들에 대해서 제가 그 꼼꼼하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고서의 분석에 보면 가세 기타란 보세요. 가세 기타란에 동그라미 1번에 적격 증빙 이외에 기타 증빙이 발급된 경우, 2번에 증빙이 전혀 발급되지 않은 경우 해가지고 간주 공급하고 간주임대로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시 갈게요. 291페이지 매입세액을 이제 볼게요. 매출세액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과세표준에서 10% 혹은 0% 곱하는 게 매출세액이잖아요. 그럼 가세표준이 어떤 거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의 매출세액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291페이지 매입세, 요거는 제가 칠판을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매입세 공제인데, 근데 매입세액은 돌려받는 거잖아요. 세금을 돌려받는 건데, 이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 증빙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만 매입세 공제가 돼요.
매입세 공제는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세무서 가가지고 그냥 돈 돌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돌려줄 거단 말이에요. 뭔가 믿을 만한 증빙을 제시해야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된다. 그래서 291페이지 상단에 그 빨간색 글씨로 된 부분 보면은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갈로에 1번의 세금 계산 후 수취분에 의한 매입세. 그 표에 뭐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됐고, 네, 뭐 세금 계산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고, 2번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취 명세서 제출분이 있는데 그건 요거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받는 거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취 명세서는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받은 거를 집계해놓은 명세서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취 명세서예요. 자,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292페이지. 자,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받는다라고 해서 꼭 매입세 공제를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공제받지 못할 사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유에 해당이 되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292페이지 보면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사유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미수치 불명부. 세금 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까 말까인데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세금 계산 삭개표 등의 미교부, 미제출, 부실기재.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세무서에다가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세금 계산서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디다가 옮겨서 기재하냐면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데다가 옮겨서 기재를 해요. 요거를 세무서에다 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세금 계산서가 잘못되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합계표에 잘못 옮겨 적어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 사업과 관련이 있어도 매입세 공제 받을까 말까인데 사업과 무관한 게 매입세 공제가 되겠어요? 안 돼요. 사업과 무관한 거는. 그다음 네 번째 비영업용 관련 매입세액이 있는데 뭐 이것도 중요하죠. 회계 1급에서 다 배우셨을 건데 설명을 해볼게요.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먼저 비영업용이다. 비영업용이다라고 하는 말은 영업용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자, 영업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영업용은 차를 가지고 돈을 벌 목적인 거. 차를 가지고 돈을 벌 목적이 아닌 거. 영업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차가 있어야지 돈을 꼭 벌 수 있는 게 영업용이에요. 택시 있죠. 택시는 차가 없으면 돈을 벌 수 있나요, 없나요?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그럼 택시는 당연히 영업용이 맞아요. 그 택시를 구매하면서 부담한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영업용이 아닌 걸 비영업용이다라고 하는데 비영업용은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현혹하는 게 업무용, 그 다음에 영업부에서 사용할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 나온다 하더라도 다 비영업용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시험 보통 제조업이 나와요. 그럼 제조업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것들 뭐 차가 없다 해도 그 제조업 같은 경우에 차가 없어도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자동차 있어야지 꼭 돈 버나요? 자기들 좀 편하려고 타고 다니는 게 영업용 그 업무용 차잖아요. 그 업무 벌 때 쓰는 차는 택시 타고 다녀도 돼요. 영업용이 아닌 거예요. 영업용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영업부에서 사용한다 해서 영업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업용 택시는 영업용이라고 하는 거는 꼭 차가 있어야지 돈을 버는 거. 뭐 렌트카, 렌트카 회사 그런 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연대 시험은 무조건 제조업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차들은 승용차 있죠. 소형 승용차가 불공인데 요 승용차는 무조건 불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소형 승용차, 소형은 이제 8인승 8인승 이하짜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됐고 승용차는 무조건 불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근데 승용차는 불공인데 불공이 아닌 경우 하나가 있어요. 경차는 제외다. 1000cc 이하의 경차는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불공하는 목적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보통 회사에 업무용 차가 있잖아요. 그 업무용 차를 업무 볼 때 쓰겠어요? 아니면 대표이사 개인적인 용도로 더 많이 쓰겠어요? 보통 회사에 있는 차들은 대표이사들이 타고 다니죠.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보통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해주는 건데 만약에 차가 경차가 있다. 그럼 대표이사 경차 타고 다닐까요? 보통 업무용으로 많이 써요. 경차가 있으면은. 그래서 경차 같은 경우에는 장려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다음 업무용으로 보통 많이 쓰니까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시험 문제에서는 무조건 제조업이 나오니까 승용차가 나오면은 무조건 불공이다. 영업용이 될 수가 없어요. 제조업은 무조건 불공인데 뭐는 제외다라고요? 1000cc 이하의 경차는 제외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영업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다 비영업용이에요. 제조업은 무조건.
그 다음에 승용차가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불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찰 말이 나오면 공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화물차나 버스 이런 건 다 공제가 돼요. 승용차만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밑에 보시면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 접대비와 관련된 거는 불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접대비는 사행성 경비단 말이에요. 접대비를 매입세 공제해주면은 이게 그 사행성 경비가 많이 나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접대행위가 보통 그 사업과 관련된 것보다는 사업과 무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접대비와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면세 사업과 관련된 것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 자, 토지 관련 매입세. 토지가 면세 재화이죠. 토지가 면세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면세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고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293페이지 상단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매입세 공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근데 단 있죠, 단. 그 단을 볼게요. 단, 공급 시기가 속하는 가세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가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에 매입세액은 공제한다고 되어 있죠. 자, 6월 30일이 가세기간 종료일인데 사업을 언제 개시했냐면요. 5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했다라고 할게요. 자, 사업을 개시했으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어야 되겠죠. 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돼요? 5월 1일 날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 못한 거예요. 못했으면 매입세 공제가 되느냐? 안 돼요. 안 되는데 언제까지만 봐주냐면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7월 20일까지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언제 거부터 받을 수 있냐면요. 1월 1일 거부터 다 받을 수 있어요. 1월 1일 거부터 쭉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사업자 등록 전 7월 20일 날에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거 원래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 전에 거는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네가 가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인 7월 20일까지만 했다라고 하면은 1월 1일 거부터 쫙 다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있죠. 거기 사례 보면 동그라미 1번에 2016년 7월 20일 날 등록하면 2016년 1기부터 공제 가능하다. 1월 1일 거부터 공제가 가능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1기 거부터 공제가 가능하긴 한데 이 사업 개시하기 전에 건 안 돼요. 사업 개시한 날 이후 거부터만 공제가 돼요. 그래서 5월 1일 거부터 공제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좀 복잡해지는데 원래 1월 1일 거부터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 시작도 안 한 거, 이 부분에 대한 공제는 안 되고 사업을 실제적으로 시작한 날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제가 된다라는 거. 그런 내용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7월 21일 날 등록하잖아요. 7월 21일 날 등록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기 거 못 받아요. 7월 1일 거부터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를. 자, 그래서 불공,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설명을 다 드렸는데 중요한 내용들이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부가세 신고서상 매입세 분석 있죠. 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칠판 좀 지우고 볼게요. 자, 매입세액, 부가세 신고서상 매입세액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중요한 부분만 일단 제가 발췌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세금계산 수치분이 있죠. 요거는 세금계산서 받은 걸 때려 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요 칸에 다 때려 넣어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받은 거는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란에 들어갈 거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들어가요. 그래서 293페이지 보면 부가세 신고서상 매입세액 분석 있잖아요. 거기 세금계산 수치분이 있죠. 10번하고 11번 칸에 예정신고 누락분은 나중에 배울 거고 13번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몰라야 되겠고 14번에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있죠. 그게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받은 거. 자, 그 다음 개가 있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있잖아요. 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봤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있잖아요. 이게 좀 중요한데 이 불공이다라고 하는 거는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칸에 들어갈 거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것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아니라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불공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 한 장이 있다라고 할게요. 공급가액 500원에 부가세 50이다. 자, 또 세금 계산서 하나 있다라고 할게요. 공급가액 700에 부가세 70이다. 얘는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거고 얘는 원재료를 구매한 거였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있어요. 신용카드가 있는데 500에 50. 얘는 접대비 명목으로 구입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신용카드가 있는데 얘는 700에 70. 얘는 원재료를 구매한 거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총 얼마원치냐면요. 500에서 700을 더한 1200원어치죠. 일단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무조건 다 때려 넣어야 돼요. 1200에 120. 왜 그러냐면요. 세금 계산서는 중요한 징빙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일단 다 알려달래요. 너네가 받은 내역을 다 알려달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넣어요. 넣고 난 다음에 이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접대비 명목으로 구입한 거는 공제가 안 되죠. 500원만큼 불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은 걸 일단 다 때려넣고 이 중에서 공제가 안 되는 거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빼면 돼요. 자, 근데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받은 거 중에서 공제가 안 되는 거. 얘 공제 안 되죠. 접대비 명목으로 구입한 거는 공제가 안 되잖아요. 얘는 무시. 아예 넣지를 말래요. 공제가 되는 요것만 넣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란에 700에 70 이렇게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불공이면은 아예 넣지를 말고 공제가 되는 것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란에 넣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중요한데 불공 요 칸에 들어가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뭘 받은 것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불공제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란에 들어갈 거는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받은 것 중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만 넣어야 돼요. 굳이 이유를 이야기하면은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세무서 전산 자료에 다 집계가 돼요. 집계가 되기 때문에 공제 안 되는 건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카드 쓴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카드 쓴 게 엄청 많은데 불공제되는 것까지 다 알려주면은 그거 다 관리하기가 세무서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거는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공제가 되는 것만 넣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293페이지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매입세액 부분은 일단 이것만 알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실기편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5페이지 부가세 신고서 나머지 부분들인데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잖아요. 납부세액이 나오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은 납부세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 부분에 대해서 봤고, 그다음 납부세액 밑에 있는 부분들이 세액공제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세금을 빼주는 부분들인데, 자, 세액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일단 그 경감공제세액이라고 있죠. 상단에 신고서 경감공제세액이 있는데, 그다음 가운데 부분에 보세요. 경감공제세액에 1번에 기타 경감공제세액에 전자신고세액 공제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뭐냐면요,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10,000원씩 세금을 깎아줘요. 10,000원씩 전자신고세액 공제 준다라는 거 외우세요. 그래서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시험에 실기 문제로 잘 나오는데, 전자신고세액 공제, 홈택스로 전자신고한 걸 이야기하고, 얘는 얼마를 공제해 주냐면요, 10,000원을 공제해 줘요. 자, 근데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이거 예정 때는 안 해줘요. 언제만 해주느냐? 확정 때만, 확정 신고 때만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가 있는데, 근데 카드 매출하면은 사업자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요, 카드 결장 금액이 11,000원이다. 10,000원이다. 11,000원이다. 그럼 여기에 카드 수수료가 한 2% 띄인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0,000원에 1,000원, 부가세가 1,000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 떼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1,000원, 부가세에 대해서 수수료를 떼버리면은 980원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세금 낼 때는 얼마를 내야 돼요? 1,000원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수료에 대해서 부가세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면은 그 나중에 낼 때 세금 낼 때 세금이 뭐 좀 내가 내 돈으로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카드 매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깎아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 예,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세액 공제가 있는데 자,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예, 이거 아셔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칠판을 좀 지우고 지우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신용카드 세액 공제. 자, 공제를 얼마에 주느냐? 공제액이 얼마가 되느냐? 일단 이거부터 아셔야 되겠죠? 공제액은 카드 결제 금액의 1.3%예요. 자, 근데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가세자, 음식 숙박업 영위하는 간이가세자는 2.6%, 2.6% 훨씬 더 높게 해주죠. 간이가세자는 영세하니까 좀 더 혜택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자, 공제액이 일단 결제 금액이 1.3%예요. 결제 금액인데 주의해야 될 게 공급 가액이 아니라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에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 공급 대가 1.3%. 그래서 책 보면은 거기 식이 나와 있죠. 일반 가세자는 발행 금액의 1.3%,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가세자는 간이 가세자는 발행 금액 2.6%. 자, 그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이 신용카드 세액 공제는 제외되는 대상이 있어요. 법인은 제외예요. 법인은 안 된다. 그다음 두 번째, 그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10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 10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제외가 돼요. 법인이거나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억 원 초과네. 10억 원 초과. 왜냐면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해줄 필요성이 없다라고 봐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매출이 10억이 넘어가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얘들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죠. 그 세무서도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이 신용카드 세액 공제는 한도가 있어요. 자, 한도가 얼마가 있느냐? 한도가 연간 한도 500만 원 한도로만 공제가 된다라는 거. 500만 원 한도로 공제. 여러분들 일단 세 가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공제액은 결제한 금액의 1.3%. 근데 이 결제 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 공급 대가 1.3%다라는 거.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가세자는 2.6%. 식을 일단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법인은 안 돼요.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10억 원이 넘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공제액의 연간 한도가 있는데 한도는 500만 원 한도로만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간주공급 설명할 때. 자, 우리가 예정 때는 환급이 된다라고 했어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안 된다라고 했었죠. 4월 25일 날에 만약에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매출세액이 100이다.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 200이다. 그럼 환급세액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이 나오죠. 근데 예정 때는 환급이 안 되고 언제 환급이 되냐면요, 확정 때 환급이 되는데 또 확정 때 바로 환급이 되는 건 아니고 매출세액이 700, 매입세액이 예를 들어서 650이었다. 그럼 납부세액이 50이 나오죠. 요때 여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빼요. 예정신고 때 환급 못 받은 세액이 100원 있잖아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100원을 빼가지고 그래도 환급세액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환급세액이 나오면은 이제 30일 이내에 환급이 돼요. 30일 이내에 일반 환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정 때는 환급이 안 되고 예정신고 때 환급받을 세액은 이렇게 예정신고, 확정신고할 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란에서 빼면 된다라는 거. 빼고도 환급이 나오면 그때는 환급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295페이지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